오늘은 지난번에 사고 전서로 살펴본 고조선, 이어서 사고 전서로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부여는 우리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고구려 백제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데, 부여라는 이름은 알지만 정작 부여의 발상지가 어디고 언제 건국이 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원이 있고 거기에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만 부여를 가지고 학위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여하면은 충남에 있는 부여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 길림성에 있었던 부여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구려 하면 오녀산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녀산성에서 건국이 됐다. 그리고 고구려의 주요 활동 무대로서 이제 집안현이나 환인현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서 부여와 요서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요서 고구려, 요서 부여, 부여나 고구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요서 고구려나 요서 부여라는 용어 자체를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몽골을 한 10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제 몽골을 동몽골은 중국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탄생지가 동몽골입니다. 그 몽골이 이제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몽골의 동쪽이 동몽골인데 징기스칸의 탄생지가 동몽골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로 징기스칸 유적을 중심으로 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흑룡강 아닙니까? 흑룡강이 거기 흐르기 때문에 흑룡강성입니다. 거기 흑룡강의 상류가 바로 동몽골입니다. 그 동몽골에서 흑룡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흘러서 이렇게 압록강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발원지가 두 개가 있는데, 러시아 쪽 발원지가 있고 동몽골 쪽 발원지가 있습니다. 흑룡강 상류에서 징기스칸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한 지역이 지금은 그 강 이름을 흑룡강이라고 하지만, 부여 때에는 부여가 북유약수라, 부여의 북쪽에 약한략 물수, 지금 현재의 흑룡강이 고대에는 약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북쪽에 약수가 있다, 그런 기록이 중국의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 부여의 강인 약수의 상류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중국 땅 만주리 옆이 바로 징기스칸 탄생지하고 아주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에는 그 지역까지가 다 만주리에 포함이 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몽골 지역까지도 포함이 됐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 때에는 광개토 대왕 때 그 몽골 쪽에 있던 거란족의 비려부를 쳐서 정벌해 가지고 고려 땅으로, 그러니까 그게 남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부여 땅, 고조선 땅을 다시 회복한 거죠. 광개토 왕이. 그때 그 비려부가 바로 요즘의 동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록강 이남의 역사만 가지고 우리 역사로 하니까 징기스칸이나 이런 인물들이 그동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인식해 왔는데, 부여사, 고구려사를 회복하면 징기스칸 같은 인물도 우리 역사상의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뉴욕의 워싱턴 타임즈에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콜럼버스, 무슨 다윈, 여러 사람을 뽑았는데 최후의 1000년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이 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동안에 그 소위 넓은 강역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광활한 강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류가 60억입니다만 징기스칸 당시 13세기에는 세계 인류가, 전체 세계 인류가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몽골의 인구는 200만 정도 됐고, 징기스칸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합해서 20만입니다. 그 20만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경영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위대한 점은 징기스칸 이전에 흉노족이나 돌골족이나 거란족이나 이런 민족들이 역시 동아시아에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흉노족에 대한 역사는 사마천 사기 열전에 쓴 흉노 열전 이외에는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돌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남긴 역사 기록이 없어요. 징기스칸은 자기가 태어나서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경영한 그런 전 과정을 담아서 그것을 몽고 비사라고 하는 책으로 그 당시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야만 민족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였고, 그런 국가가 동아시아 당시에 뭐 금나라라든지 또 서하라든지 자기 주변에 동아시아를 전부 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민족을 통일하고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또 나아가서 유럽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이제 그런 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징기스칸이 그때 알렉산더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었고 민족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명이 낙후한 몽골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게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을 하지 실제 역사로서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몽고 비사가 남지 않았다면 오늘날 몽고는 역사가 아닌 신화나 소설로서 남았을 겁니다. 20만의 군대를 가지고 3억의 인구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징기스칸이 당시에 5부족으로 갈라진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경영했지만 몽고 비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것은 전부 물거품이 돼서 구름처럼 사라졌을 것이다. 그 역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야.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징기스칸의 몽골 비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조선도 고조선 비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조 때까지도 고조선 비사가 전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전부 수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벌써 4천여 년 전에 동아시아 역사 문명을 열었던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고조선 비사에 틀림없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편린으로서 전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 단군곡이라든지 이런데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가 9개 나라가 있는데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부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맥 이 9나라가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다 그랬잖아요. 이 9나라를 거느린 단군 조선이 이 조그만한 압록강 유역에 그런 9개 국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서부여나 요서고구려를 이야기하면 그동안 압록강 유역에 오녀산성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익어 있고 또 충남 부여에 대해서 귀에 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발해 모퉁이에 있던 그 요서고구려와 요서부여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소설을 쓴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째,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전부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치 몽골 비사가 없었다면
지금 그 야만적인 후진적인 국가가 세계를 경영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듯이 지금 고조선 비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것을 얼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서 부여와 요서 고구려는 고조선 비사는 없어졌지만 그 요서 고조선, 요서 부여, 요서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이, 그 편린들이 중국의 기록 속에 여기저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요서 부여, 요서 고구려를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근거 없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중국의 한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서 고구려와 요서 부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여는 고대 중국의 동북방에 건립되었던 국가로서 대략 700년가량 존속되었습니다. 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이고 후기에 고구려, 백제가 모두 부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 연구에서 부여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사실은 우리 단군조선을 이어서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렇게 이어진 건데 고조선을 쳐서 멸망시킨 게 한사군이라 해가지고 단군조선, 기자조선, 한사군 이렇게 그동안 우리 역사를 한다 이거요. 부여는 연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자도 중국에서 은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한사군은 한 무대가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이 동맥이 잘라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부여의 요서 부여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사학자로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데 많은 공로도 있었습니다만 부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체계적인 그런 저서를 남기거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오소리강 유역에 양대국을 건설하였으니 곧 동부여 북부여이고 동부여 북부여가 오소리강 유역에 건국되었던 걸로 단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압록강 유역에 대국을 건설하였으니 곧 고구려이고 한강 유역에 대국을 건설하였으니 곧 백제이며 낙동강 유역에 대국을 세웠으니 곧 가락신라이다. 이게 단재가 조선 상고문화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단재는 그래도 이제 저 대륙으로 부여를 그쪽으로 부여를 받던 것인데 다른 이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부여를 저 동해 바닷가에 있는 강원도라고 보기도 했고 이병도 같은 분은 해부루의 동부여를 지금의 함경남도 지방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여사 연구에 있어서 아주 주목해야 할 것은
부여가 예 땅에 예맥족 할 때 그 예 땅에 있었다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지 또 후한서 동의열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부여는 본래 예 땅에 있었다. 예맥족 할 때 그 예 땅 말이야. 또 부여의 그 나라의 원로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옛적에 도망쳐온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에서 사용하는 그 도장, 거기 문 안에는 예왕의 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왕. 그 나라에 또 예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예 땅인데 부여가 그곳에서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예 땅으로 도망쳐온 부여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그 망명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그 부여가 있었던 예 땅이 어디냐? 이 예 땅을 찾으면 고대의 부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예가 어딘지 누구도 그것을 사료를 통해서 제대로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이 사고전설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이 책을 쓰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예하, 예수, 그러니까 부여가 예수 부군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하의 다른 이름을 포오거라고 한다. 포오. 여기 이거 써도 됩니까? 응? 포오거라 한다 그랬는데 예하의 다른 이름이 포오거라 이 말이야. 포자는 마포할 때 쓰는 그 포구 포자에 풀초를 유예하면 부들 포자가 됩니다. 포. 그리고 나오, 포오. 거자는 개천거를 말하니까 강이라는 뜻입니다. 포강이라고 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예하의 예수의 다른 이름이 포강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포오란 말이나 부여란 말이나 우리 말로는 포오를 포오라고 읽습니다만 중국 발음으로는 푸유로 읽습니다. 포오를. 그리고 부여가 역시 푸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에는 똑같이 포오나 부여나 같이 푸유로 음이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하의 다른 이름이 푸유강이고 다시 말하면 부여강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 땅에 부여가 있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땅에 부여가 있는데 그 예수 옆에 있는 그 예 땅에 부여가 있고 그 예수가 있어서 거기 예 성도 있고 그런데 그 예하의 다른 이름이 포 다시 말하면 부여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하가 바로 부여하라면 그 예하가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찾으면 부여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 예하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지리를 다룬, 그런데 보면 청나라 때에는 천하를 통일한 뒤에 그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그 지리를 정리해서 그걸 대청 일통지라고 그럽니다. 명나라 때 또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자기가 그 통일한 모든 지역에 대한 것을 기록, 강, 산, 뭐 이런 걸 전체를 다 기록해서 그걸 명일통지 그래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일통지나 청나라 일통지에 보면 예하가 나오고 그 예수가 호타하라고 하는 중국 북경 남쪽에 있는 그 강의 지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설명하는데 먼저 중국 지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호타하는 호타하죠, 호타하. 네? 보입니까? 여기가 북경이 호타하라고 보이죠? 강 이름이 호타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발해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발해로 들어가죠. 근데 이 호타하 지류에 예하가 있었는데 그 예하의 다른 이름이 포거, 부여하라니, 부여강이라니. 이 기록이 무슨 어떤 학자의 문집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나라에서 국가에서 편찬한 대청일통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예하를 포오거라고 했느냐? 후한 시대에 예하가 포오거로 불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호타하라고 하는 강은 중국 지도에 나옵니다만 중국 지도에 나오지만 현재 포오거나 예하는 중국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학자들이 예하가 포하의 지류로 중국 지도에 나오면 당연히 그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지도에 예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청일통지나 명일통지나 이런 기록에 보니까 호타하의 지류가 예하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예하의 다른 이름이 포오거다. 다시 말하면 부여하다, 부여강이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여가 과연 이 포란 말이 부여라는 말하고 대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포가 부여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포가 과연 부여하고 같은 말이냐? 그 근거가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령 그 금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이 세운. 여진족이 이제 동북쪽에 부여 땅을 전부 차지해 가지고 그 부여 지역을
포여로라 그랬습니다. 부여 지역을. 그 노란 말은 이제 지금은 도의 개념이나 같은 말로 쓴 게 노예요. 길노자. 그러니까 금나라 때는 원나라나 금나라나 이런 시대에는 도를 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여도지. 그러니까 부여 지역을 차지해 가지고 그 지역을 포유로라 그랬다 이 말이야. 아까 이거는 나오자를 썼는데 금나라에서는 더불어 여자를 썼습니다. 포여, 포오가 아니고. 그런데 그 더불어 여자나 나오자나 중국 발음에서는 다 같이 유입니다. 푸유. 예, 중국 발음에서 부여를 푸유라 하는데, 그러니까 글자만 조금씩 바꾸지 그 음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 시대에는 부여 지역을 포여로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여로인 거죠. 부여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을 포여로라 했으니까 부여를 포여로라 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거란 지역이나 저 중국의 한족 지역이 아니고 부여 땅을 금나라가 차지해가지고 부여 지역을 포여로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그걸 부여라고 하지 않고 왜 포여라고 글자를 바꿨느냐? 그거는 지도자가 바뀌면 옛날에 부여 이름을 그대로 쓰면 그 부여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면 혼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글자로 바꿔주면 그게 같은 부여지만 부여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책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자로 포여라고 쓰나 부여라고 쓰나 같은 부이지만 지금처럼 200년, 300년, 500년 흐른 뒤에는 그게 포여로가 부여라고 하는 것을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알겠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나라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해 가지고 부여 지역은 명칭을 뭐라고 바꿨느냐면 복여유라고 바꿨습니다. 복복자 나무렸자. 이것도 중국 발음으로는 똑같이 푸유입니다. 복. 그러니까 복자 하나만 바꾼 거지. 여는 부여의 여자니까. 복여로는 중국 발음으로는 역시 복은 푸라고 읽습니다. 행복을 싱푸 그러잖아요. 싱푸. 그러니까 푸유. 부여. 명나라 때는 부여 지역을 복여로라 했고 금나라 때에는 포여로라 했고 한나라 때에는 부여의 강을 포강이라 했는데 그게 전부 부여를 지칭하는 말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하가 바로 부여강이다 이 말이야. 그 예하가 부여강인데 그 부여강이 어디에 있었느냐? 흑룡강에 있었느냐? 길림성에 있었느냐? 연영성에 있었느냐? 호타하의 지류가 북경 남쪽의 호타하의 지류가 부여강이었다고 중국의 대청일통지나 명일통지나 이렇게 국가에서 편찬한 기록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 부여에 있는 그 부여가 그 뿌리로 올라가면 북경 남쪽에 호타하 유역에 그 부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만 해도 이런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길림성 송화강 유역에 부여가 있었다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부여가 강대했을 때는 저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부여가 저런 국경 남쪽에 중원 깊숙이 들어가 있었느냐? 그것은 고조선의 제후국의 하나 아니, 아까 고조선이 다스리던 9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부여가. 그러면 고조선이 압록강 유역에 있었으면 부여가 충남 부여가 맞겠지만, 고조선의 영역이 지난번 시간에 저 호타하 유역까지가 다 고조선 영역이었다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여, 무슨 남옥저, 부곡저, 이것은 고조선이 이 통일 제국이 망한 뒤에 그 지역에 그 세력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고조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가 당연히 저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여가 거기 있지 않았다면 왜 청나라의 기록에, 명나라의 기록에 부여가 예 땅에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부여강이라고 말했겠느냐 이거야. 저는 이 예하가 바로 포거라고 하는 이 자료 하나가 요서 부여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여가 호타하 유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이제 호타하 유역을 답사도 하고 그 지역의 자료도 고정을 하면서 보니까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갈석산이 있던 그 낙랑군 수성현에 해왕성이 있습니다. 해왕. 그러니까 해부루, 해모수 할 때의 그 해왕. 중국에는 저 황제로부터 청나라 마렵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조가 명멸했습니다만 해왕이란 왕은 중국 역사상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부여에 해부루, 해모수, 해왕이 있습니다. 또 고구려의 왕 고주몽도 원래는 해주몽입니다. 그래서 고주몽 이후에 한동안은 전부 해모수, 해부루, 해주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전부 왕들이 성을 해로 쓰다가 고려 태조 이후에 이제 고치로 성을 바꾼 겁니다. 초기에는 전부 고구려도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왜냐하면 부여를 계승해서 고구려가 나온 거니까 초기에는 전부 해시성을 썼다 이거예요. 해왕은 우리 역사 부여사에 등장합니다. 만일에 부여가 저 길림성 송하강 유역에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해왕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서수현 수성진에 있는 해왕성 유적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런데 그 호타하 위에 있는 그 지류가 부여강인데
그 부여강 옆에 서수현 수성진의 해왕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부여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여가 거기 있었으니까 해부루, 해모수, 해왕성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해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시성들이,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마을 해촌 인민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을 입구에 써서 붙여놓은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북부여의 발상지가 아까 단제 이야기대로 동부여, 북부여가 오수리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타하 유역에 있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여를 요서부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부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요서고구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이야기하면 가령 이게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대목의 한 대목인데, 고구려가 성장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태조왕 때부터였다. 이때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였으며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이 표현이 묘하잖아요. 요동을 지배한 것도 아니고 압록강 유역에서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묘하게 쓰는지 말이야. 꾀했다는 말은 진출했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도 지배하지 못한 압록강 유역의 조그마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에 힘입어. 그게 무슨 정복입니까? 그 꾀한 게 무슨 정복이야. 대로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할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그 고구려의 성장을 다룬 국사교과서에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고구려 초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요서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서. 요동도 지배를 한 게 아니고 진출을 꾀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요서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축, 요서, 십성, 이비, 한병이라 이 말이 나와요. 고구려가 축, 요서, 십성,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한나라 군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축, 요서, 십성.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땅을 뺏어서 성을 10개를 쌓았다는 말이 아니고 축,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고구려가 본래 요서 땅을 강역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에다가 10개의 성을 쌓아, 왜냐하면 요서에서 한나라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한나라 군대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중국의 요서를 공략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성을 쌓아서 이런 기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 요서 10성 하야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한나라 군대의 침략에 대비했다. 이것은 요서가 한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요서에 성을 쌓아가지고 한나라 군대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 말이지.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병도 같은 학자도 이런 기록을 당연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병도 선생이 이 삼국사기를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은 창작한 사람의 그 원래 글을 고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번역은 요서의 10성을 쌓아서 한병을 방비하였다고 번역을 하고, 그 주석을 뭐라고 달았느냐면 여기의 요서는 의문이다. 여기 나오는 요서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이 말이야. 요서에 10성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를 글자대로 한의 요서라고 한다면 이때 한나라의 군현이 엄연히 존재한 요동지방을 지나서 이곳에 10성을 쌓았다는 것이 되니 믿기 어렵다. 그렇지. 요동군이 먼저 있잖아. 요하동 쪽에. 요동군이 한나라 군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요동군 서쪽에. 이게 요하 아닙니까? 이게 연영성 요하예요. 그러니까 이병도 씨는 이 요하 동쪽에 요동군이 있고 이 요하 서쪽에 요서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군에 이미 한나라가 요동군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 고구려는 압록강 위에 있고 여기에 요동군이 있는데 어떻게 고구려가 이 요석에다가 성을 10개를 쌓겠느냐. 이미 요석이 요동군이 한나라의 군현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는 필경 전성시대의 사실을 잘못 이곳에 실은 것이 아니면 지명의 오기일 것이다. 요서가 아닌데 뭐 글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 되어가지고 요서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지금 삼국사기에 초기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이 고구려 태조대왕 앞에 모본왕 때 말이지, 장수를 보내가지고 한나라의 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태원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초기 기록에. 요서에다 10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고구려가 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태원을 공격했다는 기록도 나와. 초기 기록에.
그러니까 북경 쪽 아닙니까? 우북평 말이야. 또 어양. 그러니까 여기가 북경인데 여기 이쪽이 북평이고 이 북경 북쪽이 어양이고 상곡은 북경 서쪽에 상곡군이 있었습니다. 상곡군, 어양군, 북평군. 그리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이 다 여기 있었던 건데 여기 있는 거로 착각한 거지.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하를 잘못 알아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북경 서쪽의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을 공격하고 태원은 산서성의 성도입니다. 이게 하북성이고 옆이 산서성 아니야. 이 태원까지 공격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병도 씨가 생각할 때에는 고구려가 저 압록강 부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북성에 가서 북경 서쪽을 공격하고 산서성에 여기까지 공격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해서 교과서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병도 씨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식민사관에 물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랬다고 합시다. 현재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런 자료들을 전부 거기다 올려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삼국사기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린다면 현재 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견해를 올릴 거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삼국사기에 올린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그 아까 그 부분 요서에다 십성을 쌓아서 한나라 군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대왕 3년 봄 2월에 요서에 십성을 쌓아 한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건 원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역주. 지금 이제 현재 우리 학계에서 번역한 걸 국편에서 올린 거예요. 요하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 칭하는데 중국 후한대에는 이곳에 요서군이 두어져 있었으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하의 서쪽에 후한대 요서군이 있었고 요동군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중간에 있는 요동군을 넘어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여 이곳에 10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병도 씨 견해를 조금 더 거기다가 내용적으로 보면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서 고구려는 과연 이병도 씨나 현재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대로 옥이 잘못 기록한 것이냐, 오류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역사의 진실이냐, 이것을 우리가 광복 70년인데 지금은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조선에서도 관계됩니다만 이병도 씨 이런 분들이 또 현재 강단사학자들이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대의 요하는 요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산해경에 나옵니다. 산해경에 보면 요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남쪽으로.
그러면 현재 요녕성에 있는 요 요하는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산동성을 동쪽이라 합니다. 이 중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가르니까 이 하남성, 섬서성 이쪽을 중원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이고 저 시라무렌강 내몽고 쪽이 북쪽이고 저쪽 이제 월남, 대만 이쪽이 남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녕성에 있는 이 요하는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서남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대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수나라 때 이때의 요하는 서남쪽으로 들어간 요하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동남쪽으로 발해로 들어가려면 요녕성에 있는 강은 안 되고 하북성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와 같이 호타하 같은 경우는 그냥 동쪽으로 흘러가죠. 이게 너무 북경 남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호타하는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는 강은 북경 위에 있는 조하와 난하. 그게 동남쪽으로 지리상으로 볼 때 동남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북경 위에 존재하는 강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동남이니까.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그러니까 한나라가 설치했던 요서요동군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요서요동군을 최초로 설치한 게 연나라 때 진계가 고조선 땅을 천리를 빼앗가지고 5군을 설치했다 이 말이야.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그게 아까 지금 고구려가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지금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왜 고구려가 이걸 공격했겠습니까? 고조선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멀쩡한 남의 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조선 땅을 진계라고 하는 그 자가 이 중국 놈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면 우리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계가 와가지고 거짓으로 항복을 해서 간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마음이 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완전히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그 지리적인 환경을 모두 파악해서 진계가 앞장서서 우리 고조선 땅을 천리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 빼앗아가지고 설치한 5군이 상곡군은 북경 서쪽 여기 있었다 이 말이야. 어양군은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어양군이 여기 어양현이 있습니다. 북경 북쪽에. 여기 우북평군이 여기고. 그런데 상곡, 어양, 우북평 여기인데 요서군, 요동군은 여기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북평군 옆에 우북평군은 이 북경 북쪽의 우북평군이니까 이 조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군, 요동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요서 기록, 고구려가 산서성, 태원, 어양, 우북평을 공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잘못된 오류가 아니고 다 역사 사실인데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잃어버리고 요서 요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왜곡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위대한 우리 박달 민족의 수치입니다. 수치. 이거는 수치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의 오녀산성이 발상지가 아니고 고구려의 활동 무대가 요서 지역이었다면 수도도 저 고구려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강성할 때에는 요서 지역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소를 경영했다면 그쪽에 수도도 했을 거 아니야, 강할 때에는. 그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고구려가 저 하북성 이 발해의 모퉁이 요서 지역에 수도를 했다는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1200~1300년 전 중국의 두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통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통전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200권으로 된 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고구려가 어느 시기에 어느 시대에 이 요서 지역에 수도를 했느냐? 그 두 통전에 보면 북위 시대에 북위는 뭐죠? 선비족이 세운 선비족이 세운 북위인데 그거를 후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세운 나라도 위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세운 위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조조보다 시대가 조금 뒤지잖아.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그래서 그걸 후위라고도 하고 북위라고도 해요. 북위 시대에 고구려가 그 요서 평주에 도읍을 하고 있었다. 그 기록이 두의 통전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주라고 하는 곳은 두 통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 바로 고대로 올라가면 고조선이 있던 지역이고 그 후기로 내려오면 고죽국이 있던 지역이고 그 후기로 내려오면 한나라 진나라 때 요서군이 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이 북위 시대에는 진나라 시대에는 평주로 되었단 말이야 이름이. 근데 그 평주에 고구려가 수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당나라 때 두라는 사람이 쓴 통전에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후위 시에 후위 시대에 고려국이 도기지라 고구려란 나라가 그 지역에 도읍을 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고려가 북위 시대에 평주 지역에 도읍을 했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왜 강단사학자들은 그랬다고 칩시다. 왜 이런 내용들이 민족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내용을 도대체 언급을 안 하고 그동안 제대로 연구가 안 됐는지 그러면 이 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가 만일에 망한 뒤에 지금처럼 뭐 천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 시기에는 고구려가 그 지역에 수도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우는 당나라 때 사람으로서 고구려가 망한 지 한 6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책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50대에 두우 통전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고구려가 망한 지 한 100년 후에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우의 통전의 기록은 지금 일본 학자들이나 강단 사학자들이 쓴 기록보다 훨씬 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두우의 통전에 나와 있고 두우의 통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송나라, 원나라 여러 학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분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5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는 기록은 두우의 통전에 최초로 나옵니다. 두우는 당나라 때 사람인데 만일에 그 기록이 두우가 북유시대의 고구려의 수도가 요서 평주에 있었다고 한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그 뒤에 송나라 때 학자들이 그것을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두우의 저서를 주석을 내는 학자들이나 또는 그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령 남송 때 왕응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1223년부터 1296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감, 우리가 왜 옛날 서당에서 역사책을 배울 때는 통감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통감의 지리에 대한 통석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진치 평주, 그러니까 이 진은 그 유진 남북조 시대 할 때의 그 진입니다. 그냥 진 그러면 진시황의 나라도 진이고 또 유진 남북조 할 때 그 진나라도 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유진 남북조 시대 할 때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사마시의 진나라 아닙니까? 진나라 때 요서 지역에다가 이 요서 현재의 진왕도시 노룡현 이 일대를 평주라 그랬어요. 평주. 진나라 때 여기에 평주를 설치했는데 후위 시대에 아까 두 통전에 북위 시대에 고구려가 거기에 도읍했다고 그랬는데 송나라 때 왕응리는 후위 시대에 고구려가 그 지역에 도읍을 했고 이 지역에 당나라가 안동 도읍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나라가 대동강 유역에 있던 고구려의 평양을 정벌해가지고 안동 도읍을 거기다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당나라가 설치한 안동 도읍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야. 송나라 때 역사학자가 통감 지리 통석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감 지리 통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주의 그 군청 소재지가 창녀현에 있었다. 여기가 창녀입니다. 현재도 이 창녀가 있어요. 여기에 갈석산이 있죠. 이 창녀현의 군청 소재지, 평주의 군청 소재지가 창녀현에 있었는데 여기에 안동도호부, 당나라가 설치한 안동도호부가 창녀현에 설치됐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응리는 평주에 고구려 수도가 있었는데 안동도호부가 거기에 설치됐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주 어디냐? 창녀현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됐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이 이 평주 지역에 있었는데 그 수도는 창녀현이었던 거죠. 바로 핵심은. 그러니까 왕성이 있었던 곳은 창녀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때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는데 그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지역이 창녀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기록은 그 뒤에 다른 여러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 평양이 대동강 유역에 있던 평양으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학자들의 두나 왕응린이나 이런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수나라, 당나라가 공격한 그 고구려의 평양성은 평주 창녀현에 있는 평양성이었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안동도호부는 대동강 유역 평양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하북성, 현재의 하북성 진왕도시 창녀현 이 지역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됐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위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기록에 고구려가 요서에 수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이 지역이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다든지 중국이 한족이 차지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또는 선비족이 차지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서 이 지역이 고구려의 수도가 되려면 그 당시의 기록에 이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 땅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북위 시기가 고구려로 말하면 어느 때냐 하면 광개토왕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 천도가 장수왕 15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하는 그 평양을 대동강 유역 평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수왕이 바로 광개토왕 아들 아닙니까? 광개토왕 때 고구려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중원으로 말하면 어느 시기냐 하면 북위 시기라 이거야. 북위라고 하는 거는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북위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에는 5호 16국 유진남북조 시대는 한족으로 말하면 한족이 중원의 지배권을 뺏기고 동이족이 들어가서 중원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뭐 선비족이니 갈족이니 뭐 5호 16국, 그때 16국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16개 나라고 그때 우후 죽순처럼 70, 80여 개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나라를 16개 나라를 친 겁니다. 그래서 16국지라고 하는 그 시기의 역사를 썼는데 그래서 그 시대를 16국, 5호 16국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 그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전국지를 쓰니까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고 16국지를 쓰니까 그 시기를 16국지라고 하는데 그 16국 가운데에는 고구려 사람 고양이라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중원이 주인이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족으로 보면 혼란의 시대지만 동이족으로 보면 우리 고토를 회복한 시대지. 근데 그때 당시에 동북에는 선비족과 고구려족이 두 강자 아닙니까? 네. 선비족이 삼국시대에 이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이게 시라무렌강 아닙니까? 이쪽에 내려오면 여기가 적봉 아닙니까? 네. 홍산문화 유적이 다 이 대능하, 적봉 이 지역에 홍산문화 유적이 있는 거고 삼국시대에 선비족이 여기서 활동했는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고조선이 여기서 활동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비족 비문에 1500년 전에 오용은 비문에 조선 건국이란 말이 맨 먼저 나온다고 제가 앞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에 있던 두 강자 선비족과 고구려족 중에 하나가 선비족은 중원에 들어가서 낙양의 도읍을 했단 말이죠. 중원의 지배자가 된 거지. 그때의 고구려는 강개토 대왕이 나와가지고 백제를 비롯해서 신라를 비롯해서 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그 잃어버렸던 고조선의 땅, 그러니까 아까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대방군 이거를 전체 다 광개토왕이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때. 고조선 땅을 완전히 회복할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광개토왕이 이 지역을 차지해서 고구려 땅으로 삼았다고 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그 평양이 있었고 당나라가 안동 도읍을 설치했다고는 이 지역이 고구려 땅이었고 그 땅을 광개토왕이 정벌을 해서 회복했다는 기록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중국 기록에도 나오고 우리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국제 정세를 본다면 고구려가 요서의 수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확실하게 갖춰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선비족이 그때 여기 있었다면 선비족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서 지역을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하기 어려웠을 거야. 근데 여기 있던 그 선비족이 낙양으로 들어가서 저 중원에 가서 수도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 동북 지역은 고구려가 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 때 그 광대한 영역을 광개토왕이 다 차지했고 선비족은 저 중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데 우리는 압록강 건너가서 거기에다 수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은 다 중원으로 진출하는데 더구나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했고 고조선의 수도가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고조선의 수도였다 이 말이에요. 노령현이니까. 에?
자기의 고조선의 수도, 단군 할아버지가 수도를 정했던 왕검성 이 지역에 이곳으로 장수왕이 도읍을 옮겼던 거죠. 어느 때? 부귀시대에. 왜? 선비족이 중원으로 들어가서 부귀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 동북지방은 광개토왕 같은 영웅이 나와가지고 전부 고토를 회복했다 이 말이지. 고토를 회복해서 옛 조상의 수도에다가 다시 수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평양이 여기였잖아요. 고구려의 평양이 여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그러니까 그 북이 그런 나라를 이제 한족이 다시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것이 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나라가 북방이라든지 남방이라든지 북위 이를 비롯해서 남쪽에 있던 송제양진, 남북조라는 게 그거예요. 북조가 북입니다. 그리고 남조의 한쪽 정권이 송제양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 위나라가 북쪽에 있고 진나라가 동쪽에 있고, 그래서 그걸 위진남북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시 중원에서 수나라가 그걸 갈라져 있던 걸 통일해서 남조와 북조를 통일해서 다시 왕조를 세운 게 수나라입니다. 중원을 통일한 다음에는 또 고구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친 것이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3번에 걸쳐서 왔잖아요. 근데 그 3번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고구려를 정벌을 하려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수나라가 망한 겁니다. 국력이 다 쇠해가지고. 그래서 당나라가 서게 된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빨리 망한 거고. 그러면 그 수나라 때, 당나라 때 고구려를 치러 왔던 그 군대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치러 왔는데 여기 왔던 거지 압록강에 왔던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얼마나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기록도 여기에 수도가 지금 북위 시대에 거기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다면 그 뒤에 고구려가 또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다른 기록이 없잖아요. 장수왕 평양천도 기록 이외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장수왕이 여기에 수도를 하고 있었다면 수나라 당나라가 공격할 때 고구려가 그쪽으로 옮겨가 있었겠습니까? 북위 시대에 있었으니까 바로 북위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니까 수나라가 유진 남북조를 통일하고 고구려, 여기 있는 고구려를 통일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정황으로 보더라도 가령 고구려의 평양성을 치기 위해서 수나라 군대가 집결하는데 집결지를 탁군에 모였거든요. 탁군에. 그러면 탁군이 지금 이 북경 서쪽입니다. 응? 만일에 이 고구려의 수도가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면 뭐 연영성 심양쯤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왜 북경 부근에 집결지로 했느냐 이 말이야. 북경 동쪽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치기 위해서 북경 서쪽에 집결지로 한 거죠.
그 결국에 수나라는 세 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쳤지만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멸망을 했고, 이제 당나라 때 당태종이 한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두 사람의 영웅을 꼽는다면 한무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친정, 이제 친히 자기가 정벌을 나서잖아요. 그 유명한 정관지치, 당태종이 정관정효라고 하는 그 통치 철학을 담은 게 정관정효입니다. 가장 왕성한, 당태종 시기 중에서도 가장 왕성할 시대가 그 정관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고구려를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당태종은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고구려 정도는 한 달도 안 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리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놓고 출정식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여름쯤 됐을 겁니다. 이제 황제니까 위에 이런 그 위험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삼 겉에다 그걸 입었는데, 군졸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내가 이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인데 저 고구려를 치러 지금 간다. 이 적삼을 갈아입기 전에 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회군할 것이다. 수나라 때 이 우리의 많은 중원의 자손들이 고구려에 가서 죽었는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 적삼이 말이죠, 시커매졌습니다. 근데 황제가 여러 군사들 앞에서 이거 갈아입기 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거 때 묻었다고 갈아입을 수 없잖아요. 그 때 묻은 걸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짧은 시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리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흘러서 9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여름에 출정을 했는데 9월이 오니까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시 성주 양만춘에게 걸려서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9월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회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록은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그런 당서에서 내가 보고 하는 얘기지 소설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당태종에 대한 그런 본기, 당태종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든지 고구려 정벌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다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적삼을 받고 입지 않고 몇 달을 입었으니까 이게 황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태자도 다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 적삼을 지어가지고 가서 당태종이 회군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갈아입도록 하려고 그걸 가지고 태자가 직접 옵니다. 그건 다 당서에 기록된 이야기야. 근데 만일에 그때 압록강 유역의 평양으로 당태종이 왔다면 압록강 부근으로 태자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해관 이쪽 북경 부근으로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지금 송나라, 당나라 때 학자들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해서 설치한 게 안동 도어부가
여기 창녀현에 설치됐다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박아서 얘기를 했잖아. 지금부터 1000년, 1500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의 중국의 기록으로 보나 또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나 고구려가 고조선이 도읍했던 발해의 모퉁이 고조선의 왕검성, 평양성 여기에 북유시대에 수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수나라, 당나라가 다시 한족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여기 있던 고구려를 정벌하니까 이때 고구려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고구려가 그때 여기가 요서 고구려를 중국에게 내주고 이때 압록강을 건너서 현재 대동강 유역으로 갔다. 근데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으로 고구려가 이동해 간 것은 이 요서 평양을 중국의 고종 때 당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잃어버리고 이때에 고구려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압록강을 건너서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가서 여기에 있던 그 평양이란 이름을 거기서 가지고 가서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기록에 제가 쓴 이 책에도 그런 기록은 어느 한 기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 그 여러 기록 중에 하나를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정계양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왕양명의 제자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정계양의 저서 중에 조선고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정고구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여 평양을 함락시키고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자 그 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압록수 동남쪽 천여리에 있게 되었다. 근데 이 기록이 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에 있던 조그만한 나라였으면 당나라가 가서 치면 그걸로서 망해버리는 거지만 강대한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가 망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망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동쪽으로 와서 더 존속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가령 원나라가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북경에 이제 징기스칸 때에는 몽골의 그 하라호름이라는 데에서 수도를 하고 북경에 수도를 한 것은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의 수도가 북경이었는데 징기스칸 때 북경 수도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세력을 약화시켰지만 그러다가 쿠빌라이 칸 때 금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을 함락시키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때에는 그냥 몽골이라고 했고 나라 이름을 정식으로 원이라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한 것은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주역 건괴에 대제라 건원이요. 주역이 64궤가 있는데 첫 궤가 건괴입니다. 하늘괴 건자. 건괴를 설명하는 내용이 대제 건원 위대하도다 하늘의 원이요. 그래서 대원입니다. 그걸 줄여서 대제 건원.
그런데 이 원나라가 한 150년 정도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명나라에. 그러면 그 큰 원나라가 수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망해버린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없어진 거지. 그때 그 세력들이 다시 징기스칸이 수도를 했던 하라호름으로, 몽고의 하라호름으로 가서 그걸 북원이라 한 겁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강성할 때 광개토 대왕 시대에 고조선 땅을 회복해서 발해의 모퉁이의 중원에 수도를 하고 있다가 당나라가 침략해 오니까 그 지역을 내주고 압록강 유역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갔던 겁니다. 그건 마치 몽고족이 중원에 가서 북경의 원나라의 수도를 하고 있다가 명나라에 의해서 그 수도를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원이라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워낙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가 망했다고 해서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가 그 고조선의 제국을 완전히 회복한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발해의 모퉁이에 있던 평양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가서 대동강 유역에 그 평양을 세우고 정권을 유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서 고구려, 요서 부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사실 이것은 아마 고조선 비사, 고구려 유기 뭐 이런 책들이 남아 있었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 비사, 고구려 유기 이런 책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회복해 가는 것이고, 제가 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력이 이 정도 됐으면 국가에서 지금 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의 세금 가지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서 이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나서서 안 하면 국민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국민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국사 연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이 만든 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주주의 시대에는 황제가 국가의 상징입니다.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역사가 잘못된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바로 잡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끝이고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서의 평양에 있을 때에 지금 현재 그 압록강 유역까지가 다 동쪽으로는 압록강 유역을 비롯해서 그 지역이 고구려 중원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다 고구려 땅이죠. 그리고 중원으로는 저 호타하 유역까지가 다 고구려 영역이었죠. 부여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 국경 안에 뭐 얼마든지 그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고구려의 영역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그게 다 고구려의 영역 안에 있었다 이거죠. 강대한 제국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수도가 요서에 있었더라도 동쪽으로는 고구려 땅이 압록강, 대동강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지리적인 그런 풍수 지리설을 봐서 거기다가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구려의 요서 평양성을 중국 당나라에게 빼앗기면서 그 부근에 고구려 조상들의 그런 뭐 묘역이나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당나라에 밀려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 그분 자기 조상들의 묘소를 다 제대로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광개토왕이라든지 장수왕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시고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다시 모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게 고구려 그쪽에도 고구려 땅이니까 그 풍수 지리적으로 그쪽을 취해서 거기다 모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쪽에 있던 자기 조상들의 묘를 다 모셔갈 수는 없고 광개토왕 같은 분은 민족의 상징이니까 그분 묘소는 거기 모시고 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건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창녀현에 거기에 안동도부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평주라고 하면은 이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도 아래에 주니까. 그러면 평주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 왕궁이 있었겠느냐? 예? 그러니까 평주 지역에 수도가 있다면,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도 이게 지금 뭐 종로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요즘 말하는 청와대 왕궁이 어디 있었느냐? 핵심이 그게 창녀현에 있었다는 거죠. 이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녀현이 그 뒤에는 갈석산이 있고 앞에는 발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수도가 되기에 충분한 지역이고, 또 굉장히 그 풍광이 아름답죠. 창녀현이. 그래서 그 험독이라는 말도 아마 그 창녀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거기에 갈석산과 발해가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지리적으로 그 요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동도부를
당나라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동도부를 지금 당나라의 통치 기구로서 말하자면 조선을 멸망시키고 총독부와 같은 기구가 안동도부란 말이죠. 그럼 그 기구를 어디다 설치했느냐? 창녀현에 설치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나라의 통치 기구. 말하자면 일본이 와서 총독부를 하는데 저 관악구나 뭐 영등포구나 이런 데 설치하지 않잖아요. 왕궁이 있던 그 옆이나 그 자리나 하지.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설치한 안동도호부가 창녀현에 설치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고구려의 평양성을 정벌해 가지고 당나라가 통치 기구로 둔 것이 안동도호부거든요. 그 안동도호부를 창녀현에 설치했다고 송나라 때 왕응민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노사라든지 이런 책에도 고구려가 그때 여기 평주 다른 지역들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구려가 동해로 넘어와가지고 발해하고 있고 발해는 지금 이제 발해, 우리가 발해 그러면은 발해국이 있고 또 한나라 때는 발해군이 있었습니다. 발해군. 그러니까 여기가 발해이기 때문에 낙랑군, 요동군 우리가 그것만 아는데 발해국이 있기 전에 발해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에 보면 발해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 그러면 이게 발해군과 발해국을 나눠야 돼. 지금 말씀하신 건 발해국을 말씀하신 겁니까? 고구려 영민들이 세운 게 발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구려가 여기 있다가 대동강 유역으로 와가지고 그 유민들이 이제 발해를 세운 거니까 그 위치가 이제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죠, 말이에요. 지금 연해주를 비롯해서 흑룡강을 비롯해서 이 지도에는 그게 지금 안 나오죠. 발해는 그쪽입니다. 발해국.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평양성을 대동강 유역 평양성으로 보다 보니까 청천강을 살수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안시성이니 요동성이니 그런 것이 전부 이제 압록강 유역에 있는 걸로 백암성이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기에 평양이 있었고 수당의 군대가 이쪽으로 왔다고 한다면 요동성, 안시성 그런 것이 다 이 부근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안시성, 예? 아닙니다. 안시성이 역시 아니 여기 평양을 치러 왔는데 여기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를 지나서 요동에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시성이 북경 이 하북성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는데 안시성의 이 고북구 쪽에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고북구 여기가 안시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양제가 13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2,700명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양제가 호활 100만이라 어쨌든 130만 대군인데 그걸 불려가지고 2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록에는 13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그 살수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2,700명이 살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만일에 여기에 평양이 있었다 그러면 조하가 패수고 난하가 살수쯤 될 겁니다. 난하가.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또 청천강 정도 가지고는 수나라의 그 대군이 그렇게 올 수가 없고, 난하는 그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수를 난하로 보고, 살수를 청천강으로 그동안에 봐왔는데 살수를 난하로 보고 패수를 조하로 보고, 그렇게 보면 그 역사 상황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